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거주 중인 6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몇 개월 전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부모는 늘 평생 자식을 짝사랑하며 산다고 하죠. 그러니 자식 먼저 앞세운 어미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으실까요? 남편 일찍 죽고 홀로 딸을 키우며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늘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불안하기만 했던 딸. 그 아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는데 결국은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말았네요. 저는 참 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미련하게도 딸이 억울하게 죽는 것도 모르고 슬퍼하다가 사위에게 제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늘에서 지켜보던 딸이 저를 도와준 것 같습니다. 검은 속내를 숨기고 있는 사위에게 속지 말라고 하늘에서 알려준 것만 같았어요. 사위는 우리 두 모녀를 속였고 기만했습니다. 나중에 딸이 사위 때문에 죽은 걸 알게 되고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모든 걸 송두리째 빼앗고 말았어요. 내 딸을 기만한 것도 모자라 속이고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용서할 일은 없을 거예요. 사위라고 하고 싶지도 않네요. 지금 그놈은 본인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마땅히 책임지고 있습니다. 대체 저와 제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께 그때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모 누구에게나 자식은 그저 소중하고 귀하기만 합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언제나 어린아이와도 같죠. 우리 딸은 참 순수하고 마음이 맑은 아이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키우고자 부단히 애썼으니까요. 때 한 번 안 탄 순수한 양처럼 그렇게 키웠습니다. 젊은 시절 사고로 남편을 일찍 잃고 저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아갔어요. 남편을 잃은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요. 다행히 저 혼자 딸을 키우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당시 남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시댁 역시 땅 부자로 돈이 많은 집안이었거든요. 거기다 보험금까지 더해지니 제 앞으로 떨어지는 돈이 꽤 되더군요. 아마 땡전 한 푼 없이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면 참으로 막막했을 겁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그저 순수하게 아이를 지켜주며 키우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아이가 원하는 건 뭐든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있었고 그 돈으로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간 남편이 하늘에서 잘 지켜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딸을 키웠어요. 아빠의 빈자리가 조금도 느껴지지 않도록 제가 더워 몇 배로 노력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매달 500만 원씩 아이 키우는데 보태라며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두 분이 돌아가신 뒤 제 앞으로 건물 한 채와 땅을 남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일을 하며 돈을 벌지 않아도 되니까 그 시간은 온전히 아이에게 쓸 수 있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여자 혼자 아이 키우는 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돈 걱정 없이 그저 아이만 잘 키울 수 있게 여건이 좋아서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그 덕에 제 딸은 정말 사랑이 많고 밝은 아이로 잘 자랐습니다. 마음이 어찌나 맑고 예쁜지 어려운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고 나서서 봉사도 다니며 베풀고 살았어요. 남편 머리를 닮아 공부도 꽤 잘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어떤 대학에 가고 어떤 직업을 갖는 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본인이 선택한 일에 만족해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한 강요를 일절하지 않았는데 저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하더니
떡하니 서울대 합격증을 가져오지 뭐예요? 먼저 죽은 남편도 서울대 출신입니다. 아빠처럼 같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나마 아빠가 누비던 대학을 거닐며 아빠를 기억하고 싶었구나 싶은 게 마음 아팠지만 아이가 원하던 꿈을 이룬 것에 기특해하며 앞으로의 날들도 열심히 응원해줬습니다. 내 딸 주변에는 악한 것 하나 없이 늘 좋은 것들만 가득했으면 싶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왜냐고요? 대학 졸업 후 제 딸은 만나면 안 될 놈을 만났거든요. 엄마, 치운데 여기서 뭐해? 아, 우리 딸 기다렸지. 밤길 어두우니까. 그나저나 너 데려다 준 사람은 누구야? 아, 회사 선배. 어머, 우리 딸 요즘 연애하니? 어쩐지 요즘 더 예뻐지는 것 같더라니? 에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같이 야근하다가 밤길 위험하다면서 데려다 준 거야. 아니기는 엄마 그 정도로 눈치 없는 사람 아니야. 마음에도 없는데 밤길 걱정되어서 집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 괜찮니? 나이는 어떻게 되고? 부모님은 뭐 하신대? 아이 참, 그런 거 아니라니까. 춥다, 얼른 들어가자. 이때는 제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한 지 반년 정도 되었을 때일 거예요. 신입이라 이것저것 배울 게 많다면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어김없이 야근하고 오는 딸이 걱정되어서 마중 나갈 겸 집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웬 남자랑 같이 정답게 이야기하며 걸어오고 있더군요. 저는 서로 호감 가지는 사이라고 생각했지만 딸은 아무 사이가 아니라 그저 선후배 사이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죠. 그 선배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엄마가 제 자식의 마음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얼굴만 봐도 어떤 마음인지 어떤 기분인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은 그 회사 선배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모로 의지하면서 회사 일을 배우고 있었어요. 얼핏 들어보니 그 선배란 사람 역시 제 딸을 잘 챙겨주면서 많은 일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는 선배란 사람에게 그저 고맙기만 했어요. 제 딸은 자라는 내내 속 한 번 썩이지 않은 정말 착한 딸입니다. 사춘기도 순탄하게 지나갔고 학창시절 역시 모범적이기만 했죠. 그래서 대학생이 된 후로 다양한 경험을 접해보고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시절에 누릴 수 있는 연애도 하기를 바랐지만 도무지 남자에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좋은 사람 만나 연애하려나 은근히 기다렸는데 드디어 회사 선배와 첫 연애를 시작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딸은 제게 연애를 시작했다고 고백했어요. 그게 정말이야? 정말 그 선배란 사람하고 사귀기로 했다고? 어머, 축하해. 엄마는 네가 남자에 통 관심 없어 해서 연애 한번 못하고 계속 일만 하면 어쩌나 걱정했거든. 에이, 그때는 남자보다 내 상황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지. 학생 때는 공부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래도 그 시절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잖니. 어쨌거나 괜찮은 사람이지? 그때 보니까 인상 좋더라. 언제 한번 집으로 데리고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연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조심스럽게 알아가는 중이야. 시간 더 지나고 나중에 그때 엄마한테 보여줄게. 원래도 밝고 씩씩한 아이였지만 연애를 시작하고 난 뒤 아이의 표정은 더없이 밝아졌습니다. 많이 행복한 듯 보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사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기 때문에 변함없이 예쁜 마음 유지하면서 잘 만나기를 바랐어요. 얼핏 본 거지만 딸 남자친구의 인상이 좋고 잘 챙겨주는 다정한 사람이라길래
좋은 사람 만났다고 생각했죠. 세상이 워낙 흉흉하니까 이상한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요. 내 딸만은 그런 일 겪지 않게 좋은 사람만 붙여주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제 바람대로 그런 사람을 만나 사랑을 키워가게 됐구나. 안심됐고요. 그러나 이건 저만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딸아이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웃음기 많던 얼굴은 언제 그랬냐는 듯 굳어 있었고 뭔가 쫓기는 사람처럼 늘 불안해했어요. 딸의 방을 청소할 때면 바닥에 수북이 빠져있는 머리카락도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아 머리가 빠지나 싶었는데 점차 조금 빠지는 수준을 넘어서더라고요. 심지어 새벽에 몰래 우는 소리도 들리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갈 때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마냥 아이의 표정은 점점 죽어갔어요. 연애하다 보면 마냥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저도 연애해 본 사람으로서 왜 모르겠어요. 마냥 잘 지내면 좋겠지만 가끔 뜻이 안 맞아서 서로 싸울 때도 있잖아요. 딸이 울 때면 남자친구랑 싸워서 속상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둘의 문제인데 엄마인 제가 개입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인데 제가 일일이 끼어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혼자 딸아이를 걱정하며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점점 아이가 우는 날이 많아졌고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더군요. 사람 좋아하고 활발하던 아이가 무슨 일인지 마음의 문을 닫고 스스로 만든 감옥 안에서 나오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우는 날도 많아지고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고 밥 한 술,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내리 잠만 자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잘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뒀더라고요. 딸, 출근하네? 일어나서 준비해야지. 알아서 잘 일어나던 애가 일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가. 늦었어. 얼른 일어나. 이러다 지각한다니까. 나 회사 안 가니까 그냥 나가. 회사를 안 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만뒀어. 뭐? 아니, 잘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둬? 그것도 엄마한테 말 한마디 없이? 내가 그런 것까지 말해야 해? 너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니? 그런 거야?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 때문에 그만둔 건데. 아, 몰라. 그냥 나 좀 내버려두라고. 생전 처음 보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한테 한 번도 소리친 적 없었고 짜증 한 번 부린 적 없던 착한 딸이었어요. 그런 딸이 제게 소리치며 방 밖으로 절 밀쳤습니다. 거기다 말도 없이 회사를 그만둔 것도 충격이었어요. 뭐든 제게 조언을 구하고 상의하곤 했는데 갑자기 마음대로 회사를 관둔 게 이상하더라고요. 딸이 갑자기 달라진 것도 그렇고 뭔가 내가 모르는 일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딸은 점차 자신을 놓아가고 있었고 이렇게 두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불안감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저녁 차렸는데 엄마랑 같이 밥 먹을까? 너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 생각 없어. 아, 그러지 말고 엄마랑 같이 먹자. 우리 딸 엄마가 해준 갈비찜 좋아하잖아. 글쎄 생각 없다니까? 엄마는 요즘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네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단 말이야. 너 무슨 일이 있는 거 맞지? 그러지 않고서야 갑자기 회사를 관둔다는 게 말이나 돼?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엄마한테 말해줄래? 혼자 끙끙거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 엄마가 뭐든 도와줄 테니까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응? 늘 그랬던 것처럼 딸과 대화로 문제가 뭔지 알아가고 싶었습니다. 같이 상의하면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러나 딸은 어떠한 말도 하기를 거부했고 그저 혼자 있고 싶어 했습니다. 딸은 점점 더 이상해져만 갔고 저는 그런 딸의 행동에 영문을 몰라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죠. 어느 날부터 딸은 제가 방에 들어오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문을 잠갔고 아예 저를 차단해버렸죠. 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애가 이러는 걸까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은 게 딸아이의 남자친구였어요. 저와 소통하는 건 싫어해도 남자친구와는 꾸준히 연락하면서 가끔 집 앞에 나가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서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엄마인 나보다 남자친구를 더 의지하는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런 남자친구라도 없었으면 저 혼자 얼마나 힘들까 싶은 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털어놓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에게만큼은 다 이야기하면서 위로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은 하면 안 되는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저 몰래 처방받은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한 것입니다. 하루는 꿈에 생전 안 나오던 남편이 나온 게 이상하더라고요. 방에 꼼짝도 안 하고 있는 딸이 걱정되기도 해서 강제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열쇠를 잠겨진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세상에 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옆에는 수면제가 떨어져 있었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내려앉다 못해 순간 멈춘 것만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울며 불며 119에 신고했고 무슨 정신으로 병원까지 옮겼는지 몰라요. 급히 응급실로 옮겨진 딸. 저는 간호사와 의사에게 발견된 상황을 설명했고 딸 옆에 놓여있던 약통을 의사에게 건네며 아무래도 이걸 먹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바로 위세척이 들어갔고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어요. 조금만 늦게 발견했다면 깨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아찔하더군요. 하늘에 있는 남편이 딸을 지켜준 것 같아서 고마웠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살아준 것에 너무도 고마워서 엉엉 울기만 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앞으로 결코 딸을 혼자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하기를 거부하고 싫어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문제는 몰라도 소중한 딸을 잃을 순 없으니까요. 안도하는 마음으로 곤히 잠든 딸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간호사와 의사가 제게 와서 잠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이의 상태에 관해서 이야기하려나 보다 싶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되었어요. 글쎄 처치하면서 보게 됐다며 딸 몸에 여러 멍자국과 상처 자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어디 부딪혀 멍도 들고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러나 간호사가 보여준 사진 속 딸아이의 몸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되어 딸이 있는 곳으로 갔고 옷을 들쳐서 여기저기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몸에 여러 개의 멍자국과 상처들이 있더군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군요. 어디 부딪혀서 생긴 멍이 아니라 맞아서 생긴 멍자국 같다고 했습니다. 또 멍자국을 보면 색깔에 따라 최근에 맞은 것과 전에 맞은 것으로 나눌 수 있다고요. 멍도 멍이지만 상처도 그렇고 누군가에게 지속해서 폭행당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순간적으로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딸이 깨어나자마자 몸에 난 상처를 확인했다며 혹시 남자친구가 때린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회사도 그만두고 이렇게 약까지 먹어가며
안 좋은 생각까지 한 거냐고 했죠. 그러자 딸은 다 포기한 얼굴로 끝내 울음을 터뜨렸고 제 품에서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딸의 모습을 보고 알았어요. 그동안 남자친구에게 끔찍한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딸을 달래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동안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다정다감하고 자상한 사람이라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자친구의 행동이 이상해지더니 점차 본색을 드러냈다고 하더군요. 소리 지르는 건 기본이고 손까지 올라가기 시작했답니다. 무서워서 헤어지자고도 해봤지만 소용없었대요. 헤어지자고 하면 할수록 더욱 집요하게 집착하면서 괴롭혔다고 하더군요. 얼굴 보는 것도 목소리를 듣는 것도 싫지만 그냥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게 소름 끼쳐서 회사를 그만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 앞까지 찾아오는 건 어떻게 막지 못했대요. 최악인 건 그 나쁜 놈이 만나주지 않으면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답니다.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저한테 못된 짓 할까봐 겁이 난 딸은 어쩔 수 없이 그놈이 부르면 얼굴 보러 나가야만 했어요. 소름 끼치는 건 얼굴은 다 드러나는 곳이니까 드러나지 않는 몸 부위 쪽만 집중적으로 때렸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억장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이런 끔찍한 일을 혼자 감당했을 딸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신고부터 하자고 했죠. 그러나 딸은 신고해도 그때뿐일 거라고 했습니다. 너무 무섭다면서 그냥 해외에 나가 살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겁에 질린 딸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괴로우면 이럴까 싶은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가 다 책임지겠다며 딸을 진정시켰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이후 증거란 증거는 있는 대로 모아서 그놈을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CCTV 증거도 확보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돈으로 없는 인맥까지 수소문하며 그놈을 완전히 매장시켜버렸어요. 할서고 뭐고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놨고요. 그놈은 양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그간 회사에서 쌓아온 착한 이미지를 제가 다 벗겨냈고 얼마나 추악한 놈인지 모두가 알게 됐죠. 물론 죄의 심판도 받게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벼운 처벌이었지만 그래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확실히 밟아놨어요. 접근 금지도 신청해 놓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까지 마쳤습니다. 그 일 이후 그놈은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딸은 그놈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고 회복하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딸이 다시 전의 삶을 되찾았으면 했어요. 정신과 치료도 받고 옆에서 도와주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놈 때문에 대인기피증까지 앓게 됐고 그걸 치료하고자 사람들과의 교류를 조금씩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평소 좋아했던 봉사 모임에 관심을 갖게 됐고 저랑 같이 유기견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거기서 한 청년을 만났어요. 안녕, 넌 이름이 뭐니? 예쁘게 생겼다. 이 친구 이름은 제리예요. 예쁘죠? 네, 예쁘네요. 한번 알아보실래요? 이 녀석이 생긴 것만큼이나 마음도 예뻐요. 거치나 순한지. 하하하하. 잘 웃는 얼굴과 서글서글한 성격. 같이 이야기하면 기분 좋아지는 청년이었습니다. 낯가림이 없는지 저와 딸에게 편히 말도 걸어주면서 잘 챙겨줬어요. 딸은 처음에 어려워하며 경계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 청년과 말도 주고받으며 편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저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딸의 모습에 흐뭇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더 흘러서 딸은 그 청년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게 됐어요. 그 청년은 우리 딸을 마음에 들어하고 있었고 잘 보이고자 마음을 다해 다가왔습니다. 딸은 부담스러워하다가도 그런 청년의 마음을 싫어하지 않았고요. 어느새 둘은 예쁜 커플이 되어 있었고 저는 그 청년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면 어쩌나. 남들처럼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못 해보고 홀로 외롭게 살다 죽으면 어쩌나 걱정됐는데 이 청년 덕분에 딸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사랑의 힘이 참 위대하다는 걸 이때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둘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응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딸은 전과 같은 삶을 되찾았습니다. 다시 일자리를 구해 사회생활도 시작했죠. 얼마 후 딸은 행복해하는 얼굴로 프로포즈를 받았다며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 줬어요. 본인도 그놈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웠고 가능할 거라 생각은 못했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녹여준 게 바로 지금의 남자친구라고 하더군요. 딸은 그 사람이라면 평생 믿고 함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결혼했고 저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결혼식 비용부터 신혼집까지 모든 걸 제가 다 부담했습니다. 차위 차도 좋은 거로 바꿔줬고요. 차위에게 고마운 마음을 돈으로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더군요. 이서방 정말 고맙네. 내가 자네한테 진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빚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 자네가 아니었다면 내 딸은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웃고 전처럼 돌아갈 수 있었던 건 모두 자네 덕일세. 그러니 당연히 고마워해야지. 앞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어려워하지 말고 뭐든 말하게. 자네 일이라면 내가 뭐든 도와줄 테니. 말씀만 들어도 든든합니다. 앞으로 저만 믿으세요. 우리 장모님의 귀한 딸, 제가 꼭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하하하하하. 그래 이서방,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저는 차위의 손을 꼭 잡고 딸을 부탁했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말이죠. 없을 줄만 알았던 딸의 결혼으로 저 역시 행복해졌습니다. 내 인생에 귀인이 있다면 그건 바로 차위가 아닐까 싶었어요. 이서방이 우리 모녀에게 오지 않았더라면 결코 누릴 수 없는 생활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너무 고맙고 우리에게는 소중한 존재였죠. 딸은 결혼하고 나서 더욱 행복해했습니다. 이서방이 제게 약속한 것처럼 딸을 많이 사랑하고 아껴줬거든요. 비로소 정말 좋은 짝은 만났다는 안도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늘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불안하기만 했던 딸이었는데 이제는 제 그늘에서 벗어나 당차게 날개짓하게 둬도 됐어요. 그렇게 저는 멀리서 딸의 행복을 바라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을까. 차위는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했고 저는 가진 돈을 사위에게 투자했습니다. 그걸로 원하던 사업을 시작해보라고 했죠. 사업 시작한 뒤 일 때문에 바쁠 텐데 틈틈이 딸을 살뜰하게 챙기는 사위를 보며 미소가 지어지곤 했습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걱정 없이 딸을 맡길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에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1년 뒤 딸은 아이를 갖게 됐고 태교와 건강에 신경 쓰고자 다니던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서방 나왔네. 엄마 왔어? 아이 장모님 또 혼자 운전해서 오신 거예요? 오실 일 있으면 저더러 데리러 오라고 하시죠. 아이고 괜찮네. 내가 뭐 애도 아니고. 그래도 제가 모시러 가면 좋잖아요. 장모님이랑 드라이브 겸 데이트도 하고. 그럴까. 그럼 다음에는 이서방 좀 빌려야 되겠네.
엄마 배고프지? 얼른 식사 준비할게. 어딜? 당신은 가만히 있어. 식사 준비는 내가 할 테니까. 아니야, 내가 할게. 아, 글쎄, 내 말 들어. 홀몬도 아닌데 편히 쉬어야지. 이럴 때 남편 부려먹는 거야. 그렇죠, 장모님? 자, 우리 두 여왕님은 여기서 편히 말씀 나누며 쉬고 계세요. 제가 얼른 식사 준비 마치겠습니다. 차위는 우리 딸을 끔찍이도 생각해주곤 했습니다. 저한테 잘하는 건 기본이고 딸을 공주 대접해주면서 아껴줬어요. 딸은 임신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임신하고 나서 더 집안일을 못하게 하고 남편이 다 하려고 한다면서 행복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보기 좋더군요. 우리 딸 결혼 한번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요. 마냥 이렇게 행복하게만 살기를 바랐습니다. 내 행복을 빌어서라도 딸아이만 행복하기를 바랐어요. 차위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잘 풀렸습니다. 딸이 원하는 대로 잘 흘러갔고 나중에는 건강한 아이를 낳아 지금처럼 행복하게 웃으며 살기를 바랐어요. 이게 욕심일 줄은 몰랐는데 제가 참 큰 걸 바랬나 봅니다. 남들에게는 쉽고 당연한 일이 제 딸에게는 어렵기만 했어요. 대체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신이 이리 가혹하게 구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일은 떠올리고 싶지 않네요. 평화로운 줄만 알았던 제 삶에 한 통의 전화로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장모님, 큰일 났어요. 소라가 글쎄. 이보게, 이서방. 자는 왜 그러나? 무슨 일 있나? 아니, 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울지만 말고 똑바로 말해봐. 소라가 죽었어요. 뭐라고? 차위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수화기 너머로 그 슬프게 오는 사위의 목소리.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내 딸이 죽었다니.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반 정신 나간 상태로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차갑게 쉬고 있는 딸아이를 보게 됐습니다. 아닐 거라고. 제발 아니기를 바랐어요. 뭔가 잘못된 거다. 이서방이 착각한 거라 애써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리 이름을 부르고 흔들어 깨워도 딸은 일어나지 않더군요. 따뜻했던 온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두 눈을 감은 채 딸은 고요하게 누워 있었어요. 정말 내 딸이 죽었구나. 의사의 사망 선고를 듣고 나니 실감이 났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건지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딸의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차위는 마음 아프지만 우리가 정성스럽게 잘 보내줘야 한다고 했어요. 저처럼 정신없을 텐데 나서서 장례 준비를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뒤늦게 딸이 어쩌다 죽게 됐는지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그러더군요. 가엾게도 우리 애는 운이 없다고. 간식 챙겨주려고 남편 회사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사고가 났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하지만 아무래도 졸음운전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임신한 상태라 시도 때도 없이 졸리다고 했거든요. 이제 겨우 행복해졌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낳고 이서방과 행복하게 살아갈 날만 남았는데 먼저 간 딸이 너무도 가여웠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인 것만 같았어요. 내가 운이 없게 낳아준 것 같아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또 미워했습니다. 내가 운이 많은 아이로 잘 낳아줬더라면 지금쯤 살아있었을까 하는 상상도 해봤어요. 딸의 빈소는 모든 준비를 마쳤고
하나둘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이렇게 갑자기 갈 수 있냐며 저와 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워했어요. 딸을 잃은 슬픔에 서 있을 힘도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지만 딸을 생각하며 와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함을 전했어요. 그러던 중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얼핏 딸과 또래인 것 같아서 친구 중에 한 명인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차위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자 따뜻하게 제 손을 잡고 도울 일 있으면 뭐든 하겠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딸이 살아생전 잘 챙겨줬다면서 그 은혜를 다 갚지도 못하고 이리 보내는 게 마음 아프다고 했죠. 딸 생각에 다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온 김에 저녁이나 먹고 가라고 인사한 뒤 화장실로 향했어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차마 딸아이의 영정사진 앞에 다 포기한 듯 울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그리 울면 가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을 테니까요. 화장실 칸에 앉아 혼자서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젊은 아가씨를 보니 딸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토해내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혼자 울며 눈물을 삼키고 있었고 스스로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노력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화장실 앞을 나서는데 어디선가 저희 딸 이름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 이름에 발걸음을 멈칫하고 귀를 쫑긋거렸어요. 소리가 들리는 곳은 남자 화장실이었습니다. 거기 차위의 친구들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듯 했고 그들은 저희 딸과 사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뜻하지 않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우리 딸이 불쌍하다고 이야기하다가도 차위가 정말 대단하다고 어떻게 바람을 피우는 걸 한 번도 안 들킬 수 있냐면서 이제 장모의 재산까지 다 물려받게 됐다며 부럽다고 하더군요. 야, 진짜 생각할수록 운 좋지 않냐? 어떻게 결혼 생활 내내 바람 피운 거 한 번 안 걸리냐? 내 말이 진짜 될 놈은 뭘 해도 된다니까. 간덩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것 좀 봐라. 아내 장례식장에서 떡하니 내연녀를 끌어들이고 진짜 난 놈은 난 놈이야. 와, 진짜 부럽다. 돈 많은 장모 둔 것도 부러운데 재수씨가 알아서 죽어주기까지 했잖아. 그럼 이제 장모 재산은 다 제가 물려받는 건가? 아무래도 그렇겠지.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쥐고 있으면 뭐해. 쥐한테 다 물려주겠지. 저게 그래도 앞에서 이미지 관리를 잘했잖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상한 남편인 척, 아들 같은 사위인 척. 그렇게 연기하면서 굶주려야 뭘 해도 되나 보다. 하여튼 저놈만 좋은 꼴 났어. 부러운 자식. 사위 친구들의 대화를 멍하니 듣고 있다가 나오는 발자국 소리에 황급히 화장실로 숨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착하고 자상한 이서방이 바람을 피웠다는 건가? 나와 우리 딸을 속였다는 건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겨우겨우 빈소를 향했어요.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걸 어쩌면 좋을까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빈소에 도착했을 때 이서방과 아까 왔던 젊은 여자가 같이 어디로 가는 게 보였어요. 느낌이 이상해서 몰래 둘을 뒤따라갔고 그곳에서 뭐가 그리도 좋은지 젊은 여자와 시시덕거리며 웃고 있는 이서방의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화장실에서 들었던 친구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요. 마음 같아서는 우리의 몰래 바람을 피워서 좋았냐. 어떻게 아내 빈소에 내연녀를 끌어들일 수 있냐. 머리채든 뭐든 잡히는 대로 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둘의 이야기를 엿듣다 보니 그럴 수 없겠더라고요. 차이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며 데리고 온 그 여자가 바로 이서방의 내연녀였고 둘의 관계는 꽤 오래전부터 시작된 듯 보였습니다.
둘은 제 딸의 죽음을 축하하고 있었어요. 아직 제가 재산을 물려준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서로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바람 피운 이서방이 미웠어요. 아니, 찍어 죽여도 시원찮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제 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죽었을 테니까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딸이 정말 몰랐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여자의 촉은 무시 못해요. 더군다나 눈치가 빠른 아이입니다. 그런 내막을 정말 모르고 있었을까 의구심이 들더군요. 갑자기 그 밤에 회사를 이서방 간식 챙겨준다고 회사로 찾아간 것도 그렇고 조심해서 운전하던 아이가 졸음운전으로 죽었다는 것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직접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업체 의뢰에 차위의 불륜을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름 정도 지났을 때 차위가 그 젊은 여자랑 여기저기 흥청망청 놀러 다니는 사진을 받아볼 수 있었어요. 우리 애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희희낙낙 제 세상인 듯 행복하게 살더군요. 하긴 장례식장에 내연녀 오게 한 거 보면 뻔하죠. 업체에서 조사한 걸 살펴보니 둘은 2년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그 젊은 여자가 임신을 한 것 같더군요. 둘이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사진이 있는 거 보면 말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발견된 딸아이의 핸드폰도 싹 복구시켰습니다. 제가 모르는 뭔가가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딸의 핸드폰을 확인한 순간 심장이 땅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핸드폰 사진첩에서 차이와 젊은 여자가 서로 정잡게 안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더군요. 사진 찍은 날짜를 보니 우리 애가 죽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이서방에게 여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그 밤에 간식 핑계로 이서방 회사로 갔던 거고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손상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어렵게 복구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상한 게 찍혔다며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과 같이 살펴봤는데 밤에 운전하는 영상이 찍혀 있었고 딸이 슬프게 우는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더군요. 찢어지는 마음으로 살펴보는데 딸아이의 운전이 이상한 듯 보였어요. 아무리 밤이라고 해도 이 정도로 휘청거리면서 운전할 이유가 있나 싶었고 방금 전까지 흐느끼던 목소리가 들렸는데 졸음운전으로 핸들을 휘청거린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뭔가 싶어서 영상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옆에 있던 차가 우리 아이의 차를 위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따라오지 말라며 울부짖는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에 차가 위험하게 바짝 붙으면서 따라오니까 급하게 핸들을 옆으로 틀다가 중심을 잃고 사고가 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대체 우리 아이를 따라온 저 차는 뭐냐고 했죠. 그러자 제 3위라고 하더군요. 사고가 제법 크게 나서 차는 거의 폐차해야 할 수준으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블랙박스로 크게 손상되어 있었고요. 하필이면 도로 주변으로 CCTV도 없어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난 건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대요. 나중에 기적적으로 메모리 카드를 복구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차이가 그렇게 쫓아오지만 않았어도 우리 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어쩐지 차이가 집요하게 차는 언제 폐차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혹시라도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올까봐 그랬던 거였습니다. 저는 경찰과 함께 딸이 죽던 그날 밤 차의의 사무실 CCTV를 확인했어요. 각도가 애매해서 자칫하면 모를 수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어두운 사무실에서 이서방이 젊은 여직원과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고 그걸 우리 딸이 목격한 것 같았습니다. 얼핏 사람 실루엣이 보였는데 우리 딸인 것 같았어요. 이서방은 당황한 얼굴로 급히 누군가를 뒤따라가는 게 보였고 이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본인의 추악함이 들킬까봐 무례해가며 딸을 쫓아갔던 거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 애를 죽인 건 졸음운전도 뭣도 아니었습니다. 이서방이 죽인 거였어요. 그러고도 뻔뻔하게 딸 장례식장에 그 내연녀를 데리고 오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니 즉시 체포하겠다고 했고 저는 경찰과 함께 차위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이 살인죄로 차위를 체포했어요. 참 낯짝도 두껍더군요. 우리가 모든 영상을 다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왜 이러냐면서 따졌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경찰이 증거 영상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말도 안 된다고 난동을 피웠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냅다 그놈의 뺨을 한 대 치고 말았습니다. 뭐? 오해? 내 딸 죽여놓고 감히 오해란 말을 입에 올려? 네가 죽여놓고 사고사로 위장해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겠지? 그런데 이걸 어쩌나. 네 추악한 정체를 내가 다 알아버렸는데 너? 저 계집애랑 내 연관계잖아.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뇌연관계라뇨. 더러운 그 입 안 닫죠? 언제까지나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틀렸어? 너희들이 서로 끌어안고 있는 거 내가 다 봤거든. 그날 장례식장에서도 그렇고 CCTV 영상에서도 그렇고 그뿐이야. 사람 시켜서 알아보니까 구린 데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구만. 너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더라. 그동안 그 시커먼 속을 숨기고 감히 나와 내 딸을 기만해? 절대 용서 못해. 내가 너무 선수를 써서라도 다 망가뜨릴 거야. 너한테 충분히 그럴 능력 있는 거 잘 알지? 앞으로 기대해. 네 삶이 얼마나 처참해지는지 내가 꼭 보여줄 테니까. 자, 저에 봐서 이야기하시죠. 아이, 잠깐만요. 이것 좀 놓으라니까. 장모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다 해명할게요. 바람이 아니라 그냥 저게 먼저 저 꼬신 겁니다.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남자인지가 뭘 어쩌겠어요. 장모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네? 경찰이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차위를 끌고 나갔습니다. 차위는 끌려나가는 순간까지 제가 뭐라고 떠들어댔지만 다 쓸데없는 말들 뿐이었어요. 이제 사위라고 할 필요도 없네요. 그놈은 취조 끝에 빼도 박도 못할 증거로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인정했고 저는 투자했던 모든 돈을 다 회수했습니다. 마련해줬던 집이며 차며 제가 가져올 수 있는 것 전부 다 빼앗았어요. 그렇게 그놈을 알거지로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놈은 죄의 심판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이에요. 아, 그 내연녀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건 역시 아주 처참히 짓밟아 놨습니다. 그놈의 아내가 제 딸이라는 걸 알면서도 뒤에서 모르는 척 기만한 건 똑같았으니까요. 도저히 두 년놈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버렸어요. 내연녀에게 받아낼 수 있는 돈이란 돈은 다 받아내고 쫓아냈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곧 권력이더군요. 제가 가진 돈으로 힘을 써서 꽤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줬어요. 아마 본인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며 살아갈 겁니다. 딸을 잃은 슬픔에 아직도 힘든 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제 복수로 아이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졌으리라 생각해요. 부디 그곳에서는 아무런 아픔 없이 편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먼저 간 남편과 딸을 꼭 다시 만나고 싶네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